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7일 오후 KBS와 신년 대담을 통해서 대국민 메시지 낼 것으로 알려졌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 원래 예상되었던 신년 기자회견 대신에 좀 대담 형식으로 바뀐 건데요. 대통령실에서는 윤 대통령이 사전 인터뷰 방식의 신년 대담을 통해 올해 국정 운영 방향을 밝힐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오는 4일에 사전 녹화를 한 뒤에 설 연휴 이틀 전이죠. 7일에 방송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설 민심 밥상에 좀 어떤 의제가 올라가냐 중요하다 보니까 설 연휴 전에 여러 논란들을 좀 매듭 지으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겠느냐 이런 추측이 나오는데요. 네. 일단 취임 3년 차를 맞이한 만큼 앞으로 이제 국정 운영에 대한 구상을 소개를 하고 특히 지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에 대해서 뭔가 입장을 직접 설명하지 않겠느냐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결국은 관심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을 어떤 식으로 다룰지 어느 정도 선까지 얘기가 나올지가 좀 궁금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뭐 사과를 할 거냐 아니면 사과가 아니면 어떤 입장을 표명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이 관심사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여권 안에서도 오는 총선을 앞두고 이게 워낙 악재다 보니까 대통령이 직접 이 논란을 좀 깔끔하게 정리하고 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목소리가 계속 있었죠.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김건희 여사에게 가방을 전달한 최재형 목사의 함정 취재 그리고 몰카 공작에 대한 불법성을 부각을 하고 명품백은 대통령실 창고에 계속 보관이 되어 있다라는 점에 좀 중점을 두고 설명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벌써 전망이 좀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네. 대신에 어쨌든 재발 방지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건지 얘기가 있을 텐데 아무래도 계속 여권에서 이야기가 나왔었던 제2부속실 부활해서 설치하겠다 이런 약속이 혹시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대통령이 여론을 달래기를 위해서 좀 더 직접적으로 유감 혹은 사과 입장을 밝히며 고개를 숙이지 않겠느냐 이런 이렇게 좀 엇갈리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신년 기자회견은 이제 없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뭐 시점을 봐도 그렇고요. 뭐 아무래도 메시지 전달을 조금 더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단독 언론사 대담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어쨌든 KBS 대담이 낙점이 된 거는 아무래도 좀 뭐 물론 기자회견이라고 하더라도 사전에 이제 간사를 통해서 의견이 좀 조율되긴 합니다만 어쨌든 난상 토론에 가까운 기자회견으로 흘러갈지 모르니 다소 좀 정제된 질문을 통해서 윤 대통령에게 난감한 상황이 연출되는 것을 좀 막기 위한 그런 방책으로 이런 형식을 취한 거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 좀 사전에 마치 약속대로 하듯이 정해진 질문과 답변만 주고받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올 수 있고 또 특정 진영에 소속되어 있는 매체나 아니면은 외신으로부터 골고루 질문받지 않으려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도 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2022년 8월 17일이었죠.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진행한 후 1년 6개월이 지났음에도 지금 기자회견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취임 후 처음으로 맞이했던 작년 새해에는 조선일보와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향후의 국정 운영 구상을 이미 밝힌 바 있었죠. 이 네. 인터뷰 상당히 좀 화제가 됐었죠. 그래서 이게 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또 기자들이 물어보긴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제 신년에 기자회견을 따로 하지 않고 KBS와만 대담을 하기로 한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뭐라고 대답했나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제가 평가하고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고 좀 말을 아꼈습니다. 네. 그리고 윤 대통령이 대신에 여러 가지 상황을 좀 감안하셔서 결정했을 것 같다. 이런 정도로만 덧붙였습니다. 2019년 문재인 전 대통령도 KBS 대담을 한 바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생방송으로 진행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4일에 사전 녹화를 하고 7일에 방영할 예정인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것도 완전 확정은 아니고 이렇게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문재인 전 대통령도 그렇고 뭐 특정 매체하고만 1대1로 대담을 하는 형식이 뭐 없었던 건 아닙니다. 이제 있어 왔고 다만 이제 생중계냐 사전 녹화냐 이런 게 좀 차이점은 있을 것 같은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 2019년 5월이었죠. 취임 2주년을 맞아서 송현정 당시 KBS 정치 전문 기자와 생방송 대담을 진행을 했고 나중에 퇴임을 앞두었던 2022년도에는 손석희 JTBC 앵커와 대담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조선일보에서 당시에 그래서 뭐라고 썼었냐면 이게 좀 의미심장한데 공식 기자회견이나 비판 언론과의 인터뷰 대신 정권 입맛에 맞는 매체를 선정한 건 결국 일방적인 정권 홍보를
염두에 둔 거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라는 건데, 그래서 지금 상황을 그대로 좀 적용할 수 있을 것 이게 같고요. 이제 당시 조선일보 기사라는 거죠. 네, 당시 조선일보의 논조였습니다. 네. 근데 또 그 당시 인터뷰가 또 이제 논란이 좀 됐던 게 아무래도 생중계로 진행되던 와중에 이 인터뷰 진행을 맡았던 송현정 기자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제 자유한국당의 이런 입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그러니까 좀 독재자라고 대통령께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언급을 한 것을 두고, 사실은 당시 이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제 무례한 질문이었다라면 항의를 하거나 이런 논란이 좀 있긴 했었는데, 오히려 이제 당시 청와대 쪽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전혀 불쾌하지 않았고 할 수 있는 질문이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 박민사정체제의 KBS에서 진행되는 이 사전 녹화 대담에서도 당 지지자들이 봤을 때 좀 불편해할 만한 그런 질문들이 날카롭게 나올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이 또 관심사이긴 합니다. 그러네요. 이건 좀 지켜봐야겠네요. 이번엔 중대재해법 얘기를 좀 넘어가 볼게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달 27일부터 5인 이상 모든 산업장에 적용되고 있어요. 법 적용을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법 적용을 다시 2년 더 늦추는 방안을 놓고 여야가 다시 협상을 벌였는데 결렬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50인 이상은 이미 시행된 지 좀 됐고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유예를 거쳐서 지난달 27일부터 이제 좀 뒤늦게 적용이 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중소기업계를 중심으로 2년의 유예 기간 너무 부족했다. 아직 좀 준비가 덜 됐고 영세 사업장에 대한 지원은 작년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정부 지원도 부족했으니 조금 더 시간을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노동계에서는 이 중대재해법 노동자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인 만큼 유예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이렇게 좀 충돌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국민의힘에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서는 법 적용을 다시 2년 더 늦추고 대신에 야당이 요구했던 산업안전보건청을 설치하겠다. 다만 조사, 관리, 감독 권한을 좀 덜어내서 산업안전보건지원청으로 변경해 2년 뒤에 설치를 하자 이렇게 역제안을 했습니다. 네. 민주당은 본회의를 앞두고 1시간 반가량 의원총회를 통해서 좀 격론을 벌이기는 했는데요. 결국 결론은 정부 여당의 제안을 거부하기로 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여당에서는 민주당이 선거 앞두고 지금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양대 노총의 눈치를 보고 민생 현장을 외면했다라고 비난을 했고요. 윤석열 대통령 역시도 민주당을 향해서 끝내 민생을 외면했다라는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여당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그동안 요구해온 산업안전보건청을 수용을 했음에도 민주당이 이걸 결국 거부한 건 민생보다 정략적으로 지지층 표심을 선택한 거 아니냐. 이게 대통령실의 전한 입장이었습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늘 아침 한 인터뷰에서 법이 이미 시행된 이후에 다시 멈춘다는 게 원칙적이지 않다. 이런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홍익표 원내대표의 입장은 이미 법이 시행된 것을 뒤늦게 유예하는 것은 법과 원칙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당내에서도 우세했다라고 전달을 한 겁니다. 어제 의원총회에서 나온 얘기인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27일부터 이미 시행이 시작됐는데 다시 멈춘다는 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거고, 사실 그 사이에 또 사례도 하나 생겼죠. 그러니까 홍 원내대표가 이제 오늘 SBS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요. 의원들의 뜻에 따라 결론 내린 것이라며 시기를 놓친 게 컸다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태원 특별법의 대통령실 거부 등 전반적으로 정부 여당이 우리 사회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소홀히 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인식이 있었다라고 밝혔고요. 또 정부 여당에서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을 수용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핵심적인 관리 감독 기능이 제외되어서 사실상 유명무실할 거라는 우려도 제기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최근 1년의 사건 사고들이 계속 벌어진 탓에 중대재해법 시행의 원칙론에 대한 여론이 당내에서 강해졌다라면서 추가 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도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거리를 뒀고요. 특히나 이제 국민의힘이 이거 노조 표심을 의식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는 데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라며 우리 사회 가장 기본 가치인 생명과 안전 존중을 기본으로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앞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법이 시행된 뒤에 벌써 2명의 노동자가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숨지는 이런 사고가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31일이었습니다. 오전에 강원 평창군에 있는 한 축사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던 40대 외국인 노동자가 5.6m 아래로 떨어져 숨졌는데 이 노동자가 소속된 하청업체는 11명 규모의 업체였습니다. 이번에 이제 추가적으로 적용이 되는 업체가 되었던 거고요. 네. 또 같은 날이었죠. 오전 9시쯤 10명 규모의 부산 폐알루미늄 수거업체에서 집게차로 폐기물을 내리던 37살 노동자가 집게차 마스트, 이 가드레일과 화물 적재함 사이에 끼어서 숨지는 사고도 있었는데 이 사업장 역시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추가 확대 적용 대상이었기 때문에 노동부는 지금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런 뭐랄까 여야의 논의가 있다 보니까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잊혀졌다 그래야 되나? 약간 좀 그런 생각이 좀 드는 면도 없지 않는 게 사실은 저는 경향신문 일면 기사가 기억이 나는데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거예요. 2019년에 이제 당시에 오늘도 3명이 퇴근하지 못했다. 매일 김용군이 있다. 우리에게 이제 그만큼 이렇게 많은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그러면 막을 것이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그게 중대재해처벌법 논의에 있어서 중요한 이런 하나의 계기가 되고 분수령이 되고 이런 논의가 있었던 건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처벌이라는 법의 이름이 처벌이라서 우리가 좀 그런 부분에 좀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실제 현장에서 어떤 일터에서 목숨을 이런 식으로 잃고 있는 노동자들을 어떻게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그런 일이 안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실제 좀 통계가 좀 있나요? 어떤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가지고 여권에서 세우고 있는 프레임이라는 게 이게 무슨 골목 식당이나 그 동네에 있는 카페, 베이커리 이런 사업장에까지도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이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다. 중소사업, 영세사업장들이 너무 많이 피해를 본다.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물론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가 되면 이런 업체들이 적용 대상이 되는 건 맞습니다. 네.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일 경우에 한해서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이런 업체들이 과도하게 뭔가 제재를 받게 되는 것이냐라고 보게 되면은 실제 통계를 봤을 때 재작년에 이제 고용노동부가 집계한 자료인데요. 업무 중에 사망사고를 당한 사람이 644명이었습니다. 근데 이 중에 제과점, 카페, 식당이 포함되어 있는 숙박 음식업점에서는 5명이 숨진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체 사망사고 가운데 1%가 채 안 되는 0.78%였습니다. 또 고용노동부가 분석한 가장 최근 자료죠. 2020년에도 15명이 음식업점에서 사망을 했다라고 나오긴 했는데 이 중에 14명은 음식점 밖에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사업장 안에서 사망한 경우는 거의 없다라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 법이 적용된다고 해서 지금 여권이나 일각 경총이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골목 상권에 대한 뭔가 과도한 제재가 될 것이냐 이 부분은 사실은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의대 그 의료계획 문제 이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계 문제점 정면으로 지적을 하면서 지금이 의료개혁을 추진할 골든타임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지금 최근에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응급실 뺑뺑이 돌다가 숨지거나 이제 치료 적기를 놓치거나 또 뭐 소아과 오픈런이다 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의료 붕괴 걱정하고 있잖아요. 정부가 4대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죠. 네, 정부가요. 오는 2035년 의사 숫자가 한 1만 5천 명 정도 부족하다라는 추산을 근거로 해서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확대를 하고 주기적인 정원 조정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이제 어제 정부가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 개혁을 주제로 민생 토론회를 열어서 여기서 4대 정책 패키지를 발표를 한 건데요. 지역 의료 강화를 위해서 국립대병원 그리고 지역병원도 집중 육성을 하고 3년간 최대 500억 원을 지원해서 지역 의료 혁신 사업도 함께 추진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핵심은 결국 이제 지역 의료를 어떻게 강화할까의 부분인데 정부는 의사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의대 지역 인재 전형을 확대를 하고 대학과 지자체, 학생 등 3자가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형 지역 필수 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방 의대를 졸업한 의사들이 바로 이제 서울 수도권으로 올라오는 걸 좀 막아보겠다라는 취지로 보이고요. 또 정부는 의료 사고로 인한 소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모든 의료인의 보험 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 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할 방침이다라고 했습니다. 정부는 또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투자를 해서 필수 의료에 대한 수가는 집중적으로 인상을 하되
비급여 시장의 과잉 진료는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했고요. 또 대통령 직속에 의료개혁 특위를 설치를 해서 이 패키지를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라는 게 이제 핵심 내용들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의대 정원 늘린다 얘기 계속 했는데 그럼 얼마 늘릴 거냐 이게 사실은 좀 관심사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늘릴 건지는 정확하게 밝히진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언제 얼마큼 늘릴 건데 사실 가장 이제 초미의 관심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직까지 좀 불분명한 점들이 있습니다. 2025학년도부터 입학 정원을 확대하겠다라는 거가 나왔으니 증원 규모 발표도 아마 조만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추측들은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증원에 계속 반대를 해왔던 의사협회에서는 의료 공백이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해왔었거든요. 여기에 정부가 먼저 대응책을 내면서 대신에 의사들이 계속 요구해왔던 관심 부분이 수가 문제, 수가 인상이라든가 또 의료사고 때 처벌 완화해주겠다 이런 문제까지 좀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나름의 좀 이제 중재안을 마련해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얼마를 늘릴지 이게 이제 아마 설 전에 발표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가 최소 1,000명에서 한 2,000명 정도 규모로 정원을 확대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협에서는 이제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에 공감을 한다면서도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 밝혔죠. 의협에서 뭐 어제 오늘 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요. 의사협회는 이 정부가 밝힌 의료인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그리고 필수 의료에 대한 적정 보상 또 전공의 근무 환경 개선 이런 정책 방향들에는 공감을 한다 하지만 의대 정원 확대는 무너져가는 필수 또 지역 의료를 육성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의대 정원 확대가 의학교육의 질을 저하시키고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을 가져오게 된다라면서 의료계 의견을 반드시 경청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 지금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사협회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결론을 도출하자라고 지금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사실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은 의료계 파업이 이제 얘기가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아마 문재인 정부 때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다들 기억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의협이 이미 작년 12월에 총파업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를 시행을 했었습니다. 네. 이때 파업 시 현장 파급력이 더 큰 전공의 단체죠.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최근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6%가 의대 증원 강행 시 집단 행동에 나설 의사를 보였다라면서 아마 윤석열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일 경우 강대강 충돌이 또 일어나지 않을까 지금 이런 해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곧 해병대 최상명 사건 조사하다가 항명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두 번째 공판이 어제 열렸는데요. 김계한 해병대 사령관이 증인으로 나와서 박 대령과 사건 이후에 첫 대면을 했어요. 네, 일단 박정훈 대령은요 어제 증인석에 설 김계한 사령관을 향해서 지금이라도 해병대 사령관으로서 명예로운 선택을 하시기를 바라겠다라고 이렇게 입을 열었습니다. 법정에선 김계한 사령관은 이 경찰에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박정훈 대령이 어긴 것은 분명하다라고 재차 주장을 했는데요. 세 차례에 걸쳐서 이첩 보류를 지시를 했기 때문에 군인이 명확한 지시사항을 어긴 것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라는 착각 또 영웅심리 때문에 해병대를 결코 흔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이제 비난도 덧붙였는데요. 네. 그런데 또 이제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거는 박정훈 전 단장의 수사 자체는 문제가 좀 없었던 것처럼 인정하는 것 같은 뉘앙스의 발언이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김계한 사령관이 수사단을 100% 믿었고 박정훈 대령을 신뢰했던 것은 사실이다라면서 장관 지시가 없었다면 정상적으로 사건을 이첩했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사가 사령관에게 윤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로한 것이 사실이냐, 즉 이른바 VIP 경로설에 대해서 물었는데요. 경로를 했느냐 네. 이걸 판사가 직접 물어봤어요. 네, 즉 판사가 직접 이제 물어본 거였죠. 그래서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과 용산에서 뭔가 어쨌든 외압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의문인 건데요. 김계한 사령관은 그런 사실은 없다라고 답을 했고요. 네. 또 재판 마지막쯤에 김 사령관은 박 대령에게 자의적인 법 해석과 본인이 옳다고 믿는 편향적 가치를 내세우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현장에 있던 일부 방청객들이 아유를 하면서 법정 밖으로 퇴장하는 상황도 연출이 됐습니다. 네.
그 현직 해병대 사령관이 법정 선게 처음이라고요? 네, 앞으로도 이제 증인석에 될 전현직 군 고위 관계자가 11명이나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이런 상황이 좀 보일 것 같긴 한데요. 박정훈 내령에게 내려진 사건 이첩 보류 지시가 정당했는지 앞으로 좀 치열하게 양측이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순직한 해병대 고 최상병과 함께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가 구조가 됐던 한 생존 장병의 어머니가 최근에 국회에 국정조사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잠시 영상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내리세요. 부장님! 제발! 진실 좀 밝혀주세요! 국정조사 좀 해주세요! 제 아들은 2023년 7월 19일 최수근 선병과 함께 예천 내성천에서 급류에 휩쓸렸다가 가까스로 구조되었습니다. 사고 당일의 기억은 여전히 악몽입니다. 아들이 전화 수화기 너머로 울먹이며 했던 첫말이 엄마 내가 수근이를 못 잡았어 였기 때문입니다. 김준표 의장님, 저는 이 사고의 진실을 알고 싶을 뿐입니다. 세상을 떠난 최상병과 마음의 병을 얻은 제 아들, 그리고 그 당시를 잊지 못하고 있을 제 아들의 동료들, 그 아이들에게 이게 절대로 너네 잘못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이게 누구 책임인지 어떻게 일어났는지 진실을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룰루님이 생존 장병 어머님 절규 눈물이 나요 하셨고, 란테르트님도 또 먹먹해지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국회에서 좀 해야 할 일을 좀 해달라 이런 요구잖아요. 네, 어쨌든 국회에서 남은 임기 동안 뭔가 해결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군 인권센터도 그렇고 민주당에도 지금 이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가 꾸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조사를 진행하기 위한 모든 절차를 마친 만큼 진상규명을 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에게 간곡히 부탁한다라고 했고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도 김진표 의장이 정치 논리가 아닌 헌정사를 바로잡겠다는 심정으로 오늘이라도 당장 국정조사를 결정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번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됐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방금 이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기자회견 참석한 생존장병의 어머니는 지금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은 국회밖에 없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5만 명의 시민이 국정조사를 청원을 하고 국회의원들이 절차에 맞게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그러니 국회의 보호 아래 진실을 이야기할 수많은 사람이 국회의장의 결단만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덧붙였는데, 여당에 좀 반발이 있는 상황이라서 과연 김진표 의장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이리님이 어머니 힘내세요. 아드님께도 죄책감 갖지 말라고 전해주세요. 진짜 아들 키우는 엄마로서 남일 같지 않다고 전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온유한 오마이뉴스 가구신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